1. 300만 달러라는 거금, 시한부 선고를 받은 톱스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이들의 마지막 결정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그녀가 떠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가족 간의 다툼을 불러일으켰죠. 홍콩의 전설적인 아이콘 매연방이 2003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당시 그녀가 남긴 재산 규모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유산은 대략 1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당연히 어머니인 단미금 씨가 그 거액의 주인공이 될 거라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매연방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몽땅 맡기는 대신 신탁제도를 활용해 어머니가 생활비는 지원받되 유산 자체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었거든요. 대체 왜 그녀는 어머니에게 유산을 직접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더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어머니를 외면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미금 씨도 분명 유산의 수혜자였거든요. 매연방은 어머니가 풍족하게 살길 바랐지만 동시에 돈을 쓰는 방식에는 엄격한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겁니다. 훗날 이 기묘한 유산 처리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을 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꽤나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연방은 어머니가 돈을 관리하면 순식간에 다 써버릴까봐 걱정했던 건데요. 단순한 연예인의 유언장을 넘어선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이 결정은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나기 전 한 여성이 돈과 가족, 그리고 통제권에 대해 남긴 아주 냉철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매연방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은 오히려 그녀가 생전에 막으려 했던 골치 아픈 분쟁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유산 분배에 반발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그 지루한 공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300만 달러의 신탁은 과연 어머니를 향한 거부였을까요? 아니면 돈으로부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그녀만의 비범한 보호 조치였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매연방이 어떻게 1억 홍콩 달러라는 거부를 읽었는지, 그리고 가족 내에서 돈이 왜 그토록 복잡한 화근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연방이 마지막 정리를 하던 시점, 그 돈은 단순히 한 스타가 남긴 부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콩 연예계의 전설로 살았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대변했죠. 80년대 초 데뷔 이후 그녀는 음악, 영화, 공연, 광고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영향력을 쌓아왔습니다.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동양의 마돈나라 불린 그녀는 수많은 관객을 매료시키고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남겨진 유산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억 홍콩 달러, 미화일 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액수만으로는 이 유산이 왜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됐는지 설명하기 어렵죠. 더 중요한 건 가족 사이에서 그 돈이 어떤 의미였냐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겪은 매연방에게 성공은 곧 가족의 짐을 나누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어머니 단미금 씨는 여전히 그녀의 경제적 울타리 안에서 중요한 존재였고, 그렇기에 매연방 사후 모든 재산이 어머니께 갈 거라는 추측은 당연했죠. 남편도 자식도 없는 부유한 딸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타의 유산 계획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짜인 것 같네요. 어머니께 경제적인 도움은 드리고 싶었지만 홍콩 달러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통째로 맡기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이 재산을 신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버렸죠. 돈을 받는 사람과 그 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니타가 어머니를 아예 잊었거나 버렸거나 한 푼도 안 남긴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 배치는 아주 치밀해 보여요. 어머니를 챙기되 그 방식까지 본인이 직접 통제하려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타가 당시 처했던 상황을 알면 이 의문은 더 커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상당한 재산이 남을 거라는 걸 알았고 그 돈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속 구조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내린 의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뒤엔 참 묘한 모순이 숨어 있었죠. 아니타는 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정작 그 돈을 직접 관리하게 두기는 싫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면 어머니 담메이캄과 아니타 무이가 느꼈을 경제적 불안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타 무이의 유산 계획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를 배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녀는 돈을 받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구분해버렸죠.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담메이캄은 신탁의 수익자로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아니타가 어머니를 유산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계획 안에 포함시켰죠. 그런데 왜 굳이 1억 홍콩 달러라는 유산 앞에 신탁 관리자를 세운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개인적으로 흘러갑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니타는 어머니가 큰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을 걱정했다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만약 이런 걱정 때문에 계획을 짠 거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자극적인 소문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질문은 왜 어머니께 돈을 안 줬나가 아니라 왜 돈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나로 바뀌어야죠. 거기엔 또 다른 복잡한 사정도 있었거든요. 아니타는 단순히 자신이 떠난 직후만 대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세상에서도 신탁은 그대로 돌아가니까요. 누군가 돈을 쓰거나 가족들의 압박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줄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덕분에 관리자는 단순한 관리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신탁 구조 자체가 아니타가 사라진 뒤에도 유지되는 일종의 금융보호막이 된 셈이죠. 하지만 담메이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벽은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딸이 1억 홍콩 달러라는 거액을 남겼다는 걸 아는데 말이죠. 자신을 위한 돈인 건 알겠지만 정작 그 큰 돈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법적 구조 안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보호인가 아니면 제한인가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신탁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아니타가 세상을 떠난 뒤 이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유산 상속 방식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아니타의 유언은 그녀가 정말 원했던 의도와는 정반대의 공개적인 싸움으로 번져버렸죠. 담메이캄은 당연히 자기 몫이라 생각한 돈을 되찾으려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타가 그토록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문서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니타 무이의 유언장과 신탁 구조를 들여다보면 1300만 달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니타 무이가 남긴 건 단순히 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드린다는 간단한 유언이 아니었어요. 훨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기에 대략 1억 홍콩 달러 규모의 재산이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훗날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된 유산관리 방식을 보면 아니타는 어머니 담미금 씨에게 전액을 바로 넘기는 대신 신탁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어머니가 경제적 도움을 받는 건 당연했지만 실질적인 재산은 전문가들이 관리하게끔 설계했죠. 이 차이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직접 상속이었다면 거액이 한꺼번에 넘어갔겠지만 신탁을 통해 돈의 흐름을 조절하고 자산을 보존하며 자신이 없더라도 남긴 뜻을 오래도록 실현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니타는 정말 어머니를 돈에서 떼어놓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평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걸까요? 후자라면 이야기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죠. 당시 보도를 보면 어머니가 돈을 한꺼번에 다 쓰실까봐 걱정했던 아니타의 마음이 엿보이거든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신탁은 어머니에게서 유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귀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한 방책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니타의 계획은 단순히 생활비를 드리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유언장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죠. 즉, 1억 홍콩 달러가 어머니를 위해 그냥 쌓여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돈, 특정인을 위한 선물, 그리고 남은 재산의 목적지까지 철저히 나뉘어 있었던 거죠. 2003년 말 이후 갈등이 왜 그렇게 심각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신탁의 입장에서는 접근을 제한하는 게 고인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남긴 돈을 낯선 사람들이 관리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누군가에겐 보호였을 조치가 다른 이에겐 굴욕으로 느껴졌을 테죠. 긴 법정 공방으로 인해 아니타의 사적인 금융 결정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법원은 그녀가 세운 계획을 심판대에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가 모든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아니에요. 아니타는 이미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질문은 왜 어머니께 모든 걸 주지 않았나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후엔 과연 누구에게 이 재산이 돌아가길 원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모녀 간의 갈등인 줄만 알았던 이야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타무이 유산 사건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신탁에는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조항들이 있었고 모든 의무를 다하고 남은 재산은 결국 다른 곳으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1억 홍콩 달러를 두고 어머니가 빼앗겼다는 단순한 스캔들 프레임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니타는 재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용도로 쓰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부양,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생전에 정해둔 그녀만의 뜻대로 재산이 흘러가도록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어머니께 다 드리는 게 쉬웠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가족을 향한 애정과 돈을 다루는 냉철한 판단 사이의 간극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수천만 달러를 제한 없이 맡기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니타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 생각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설계한 법적 구조를 보면 바로 그 점이 재산 관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03년 12월 30일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탐메이카미 법정에서 이 구조의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결국 아니타의 유언이 재산을 계속 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대중에게 알려진 이야기는 좀 왜곡되기 쉬워요. 기사들만 보면 마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딸의 거액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비춰졌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신탁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고인이 생전에 악이나 복수심을 품었다거나 가족과 등지려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머니를 버리려 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사실 어머니를 위한 생계 대책이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죠. 만약 아니타가 정말 어머니를 미워했다면 아예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모녀 간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해석은 힘을 잃게 돼요. 진짜 문제는 탐메이캄에게 돈을 줄지 말지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핵심은 그 자금의 운용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이 차이가 법적 분쟁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아니타가 설정한 제한 조건들은 양쪽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선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딸이 가로막는다고 느꼈겠지만 관리인들에겐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과연 아니타 메이캄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정적인 기사들을 걷어내고 재산 배분 방식과 법적 다툼, 그리고 그녀가 평소에 걱정하던 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1,300만 달러 규모의 유산에 담긴 진실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스캔들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드라마틱하게만 소비해왔어요. 아니타 무이가 1억 홍콩 달러를 남기면서 어머니에게 직접 상속하지 않아 가족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그런 단정적인 시각은 근거가 부족해요. 탐메이캄은 아니타의 유산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신탁의 수혜자였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전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죠. 어쩌면 그게 아니타의 진짜 깊은 속뜻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시 보도들을 보면 아니타 무이는 어머니가 큰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었을 때 벌어질 일을 걱정했다고 해요. 자금이 너무 빨리 소진될까봐 염려했던 거죠.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정확한 내막은 당사자만 알 수 있으니 사적인 가족사를 우리가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구조는 단순한 소문보다 훨씬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재산 처분권은 따로 떼어놓되 어머니의 생계는 꾸준히 지원되도록 설계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부모를 외면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복잡한 문제죠. 혹시 그 제한 조치가 사실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을까요? 한 번에 거액을 쥐어주는 것보다 평생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신탁관리인을 통하면 원금은 유지하면서도 아니타의 뜻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됐어요. 아니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탐메이캄은 법원을 통해 끊임없이 유산 관리 방식에 맞서 싸워야 했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 상황은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딸이 남긴 1억 홍콩 달러라는 엄청난 재산을 두고도 정작 본인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탁 관리인들 생각은 달랐죠. 아니타가 남긴 유언의 내용을 어기고 재산을 함부로 내주는 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법정 공방이 그렇게 치열했던 겁니다. 단순히 누가 더 사랑했네, 누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네 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가족의 요구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니타가 설정한 재정적 경계 사이의 정면 충돌이었으니까요. 결국 그 경계는 법적 다툼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졌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어머니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타의 유산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기록들을 보면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배려한 장치들이 있었고 신탁 의무가 마무리된 뒤에 남은 재산이 흘러갈 곳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니타는 단순히 내 1억 달러를 누구에게 줄까를 고민한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없어도 이 돈이 어떻게 쓰이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 유명한 유언장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사후의 재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까지 통제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던 셈이죠. 물론 갈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이 증명하듯 분쟁은 아주 격렬했죠. 하지만 적어도 재산이 상대방의 손에 일시불로 넘어가 휘둘리는 상황만큼은 막아냈습니다. 그럼 아니타 무인은 왜 어머니께 재산을 전부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소송 기록들과 유산 구조를 보면 어머니를 미워해서 빈손으로 만들려 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낮아요. 어머니가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길 바랐지만 재산권 자체를 쥐고 흔드는 건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심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많은 걸 시사하죠. 결국 1억 달러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으니까요. 딸로서 어머니를 지키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돈으로부터 어머니를 격리하려는 모순, 바로 그 아이러니가 그녀의 마지막 결정을 잊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재산의 핵심은 누가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홍콩의 톱스타였던 그녀가 죽기 전에 얼마나 불편하고도 서글픈 진실을 미리 꿰뚫어보고 있었느냐는 점이죠.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길도 있었죠. 그냥 어머니께 큰 돈을 다 쥐어드리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니타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작동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담메이캄 여사가 혜택은 누리되 재산의 모든 결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건 거죠. 여기서 더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정말 사랑해서 돕고 싶은데 전부 다 맡겼을 때 벌어질 일이 걱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 상속 문제가 그토록 감정적으로 꼬여버린 것 같아요. 아니타에게 신탁은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보안이자 질서이고 끝까지 놓지 못한 통제권이었을 테니까요. 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만든 재산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족쇄처럼 느껴졌겠죠. 어떤 해석이든 간에 돈으로도 풀지 못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참 씁쓸하네요. 2003년 아니타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문제는 오히려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법정 공방과 수많은 기사들을 통해 개인적인 가족사가 공적인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어쩌면 그게 이 유언이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타는 수많은 돈을 남겼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떠난 거니까요. 그 경계선 덕분에 우리는 재산의 규모보다 더 깊은 가족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재물이 가족 안으로 들어올 때 정작 중요한 유산은 돈 자체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그 돈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그 결단 자체가 진짜 유산인 겁니다.